이번 2차시 강좌에서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 대응법, 디지털 전환시대 디지털 자산, 금융소비자보호법 100%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면서도 당하는 금융사기 유형들. 금융사기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당합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사칭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지금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라고 겁을 주는 유형입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화를 끊고 확인 전화를 하십시오. 둘째, 대출 빙자형.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나 보증금을 먼저 요구합니다. 무조건 사기입니다. 세 번째, 가족 사고 납치 사칭형인데요.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전화를 끊고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정부 지원금 빙자형. 문자나 전화로 정부 지원금, 환급금이 있다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불법 유사수신. 확정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세상에 고금리의 위험이 전혀 없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세상에 눈먼 돈은 절대 없습니다.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사기의 공통점은 급하게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에서 조급함은 항상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점점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들. 요즘 금융사기는 예전보다 훨씬 정교해졌고 교활해졌습니다. 첫째, 정보를 이미 알고 접근합니다. 이름, 주소, 가족 관계까지 잘 알고 있어서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발신 번호를 변작합니다. 전화번호가 실제 은행이나 기관, 가족 번호처럼 보이도록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가짜 앱, 가짜 사이트인데요. 진짜 은행 앱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다 조작합니다. 넷째, 메신저,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합니다. 처음에는 소액 수익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다가 큰 돈을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금융사기도 함께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안 속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항상 의심한다, 이게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대처하기와 예방하기. 금융사기를 막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통화 중에는 절대 송금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가족에게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고, 체포, 긴급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다른 가족에게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경찰 112번, 금융감독원 1332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융사기는 당한 데 후회하는 범죄가 아니라 의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활용하기. 금융사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예방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방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연 이체 서비스. 송금이나 입금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이체가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둘째,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미리 등록한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셋째, 안심 차단 서비스. 고액 인출 이체 시에 추가 확인을 합니다. 넷째, 지정인 알림 서비스. 금융거래 발생 시 가족에게도 문자 알림 서비스가 날아갑니다.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조금 불편하지만 금융사기를 막아주는 안전장치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이제 은행이 배상해준다.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한 피해자인데 왜 내 책임이야? 맞습니다. 최근 금융사기 대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보이스피싱 책임 분담 제도입니다. 2024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은행이 사고 예방 노력을 다 하지 않은 경우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자율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피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과실 정도, 은행의 관리 책임을 함께 따져서 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이제 피해를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거래 내역 등은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사기는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누구나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급할수록 한 템포 천천히 멈추고 의심해 보시고 즉시 확인하는 게 현명합니다. 금융사기 절반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코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디지털 자산은 모르면 불안한 영역이고 또 잘못 알면 매우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가? 디지털 자산이란 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첫째, 물리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실물 화폐가 아닌 전자적 증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가가 발행하지도 않습니다. 원화, 달러와 전혀 다릅니다. 셋째, 가격 변동이 매우 큽니다. 하루에도 수십 % 오르내리는 매우 위험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예금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고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투자하라가 아니라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자산의 든든한 기반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이야기에서 항상 따라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이라 함은 거래 기록 원장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동시에 보관하는 디지털 장부를 말합니다. 기록 원장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기록을 조작하기도 어렵고 거래 내역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과 투자는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처럼 하나의 기술일 뿐이고 그 기반 위에 올려진 코인의 가격과 가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선택의 중요성. 디지털 자산은 은행에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플랫폼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첫째, 금융당국에 신고된 거래소인가?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상 인가된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 수신기관의 위험과 같습니다. 둘째,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보관하는가? 회사 돈과 고객 돈이 섞이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리 보관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출금이 자유로운가? 출금이 막히면 사실상 돈이 묶이게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지인이나 단체방에서 여기서 하면 좋아, 여기가 안전해 라고 소개하는 플랫폼들입니다. 거래소 선택을 사람 말만 믿고 결정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자산 세금과 핵심 규제. 많이들 묻습니다. 코인도 세금을 내나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만 아직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유예와 조정이 반복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디지털 자산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킹, 파산이 발생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은행에 맡긴 돈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접근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노후 자금을 노리는 최신 코인 투자 사기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자산 사기의 가장 큰 표적은 바로 고령자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대표적인 사기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매달 수익을 지급한다.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 곧 상장된다. 이 말이 하나라도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또 가짜 거래 앱, 출금이 안 되는 구조, 지인 추천을 가장한 투자 권유, 이것도 대표적인 사기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자금은 실업용 돈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반드시 해야 할 투자는 아니고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영역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뭘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왜 생겼을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상품이 복잡해도 본인이 선택했으니 본인 책임이라는 말로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좀 억울하시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고 금융소비자는 이해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기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 수수료,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적합성 원칙입니다. 금융 소비자의 소득, 자산, 나이,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상품인지 판단해서 권유해야 합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거나 내 상황과 맞지 않는 상품이라면 그때 그런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 없이 가입 철회 요구, 청약 철회권. 금융상품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청약 처리권은 일정 기간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보험상품의 경우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비대면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설명이 충분했는지 이것과 상관없이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약 철회는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수수료를 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설명이 어렵거나 마음이 불편하다면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 이것은 전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당당한 계약 해지 요구, 위법 계약 해지권. 위법 계약 해지권은 설명 의무를 어겼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마음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법을 어겼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금융회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숨겼거나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아니면 허위 과장 설명을 한 경우, 이런 경우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합성 원칙 위반입니다. 고객의 소득, 자산, 연령, 투자 경험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에게 명백히 위험한 상품을 권유했다면 위법 계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은 괜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그건 소비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에 맞는 상품만을 권유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했다면 우리는 문제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불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상품 원금 손실 가능성은 어디까지입니까? 만약 해지하면 손해는 얼마까지 납니까? 이러한 질문은 절대 무리한 질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계약 후라도 청약 철회권이나 위법 계약 해지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다. 행사해야만 지켜집니다. 그렇다고 금융회사를 괴롭히는 블랙 컨슈머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또는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부서에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입자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는 금융 소비자입니다. 다섯 번째, 금융 관련 피해 구제 신청하는 법. 금융 사기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생겼을 때 혼자 은행과 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소비자원에 신청하시면 중립적인 기관이 대신 판단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피해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신청해야 움직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지키는 방법, 피하는 방법, 되찾는 방법, 요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이란 대단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에 서명하기 전 이건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 내가 손해볼 가능성은 없나요? 이러한 질문을 한 번만 더 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금융생활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4회차에 걸쳐 도전 시니어 금융 골든벨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신청하신 회차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